자발적인 해결, 민간 부분의 협상 혹은 이제 거래에 따른 자발적인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고, 오늘은 코제 정리로 두 가지 바투와 리사에게 각각 소유권을 주었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코제 정리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트나 리사 누구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두 사람 가운데 두 그룹 혹은 뭐 두 파티 자발적으로 외부성의 문제를 거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 코즈의 정리, 코즈 디어럼이라고 부릅니다. 코즈는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로널드 코즈의 코즈입니다. 로널드 코즈는 마찬가지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또 기여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코즈의 정리고요. 로널드 코즈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굉장히 그 오래 사셨어요. 그 거의 100살 넘게 예, 제 기억에 정확히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꽤 옛날 사람인데 거의 뭐 언제쯤이죠? 저희 할머니 제 할머니랑 연세가 좀 비슷합니다. 예. 제 기억에 한 1910년쯤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년, 100살 넘게 사셨어요. 코제 정리는 어떤 사람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외부성의 문제는 해결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거래 비용이 없어야 합니다. 혹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바타에게 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었을 때, 그다음에 리사에게 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었을 때 각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거래 당사자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소유권을 주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거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즈의 정리, 코즈 디어럼이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협상의 비용 혹은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거래의 비용이 없어야 하고 혹은 굉장히 작아야 되고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피해의 원인을 금방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를 끼쳤는데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면 그럼 당연히 피해를 가하는 쪽에서는 피해를 가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제 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우리가 항상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뭐 다양한 뭐 경제 원리들, 프린시플, 뭐 경제학자들이 찾아낸 여러 가지 띠어럼들을 뭐 웰페어 띠어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즈 띠어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제 띠어럼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현실이 그렇게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썸션, 가정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오염물질을 뭐 많이 배출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티의 경우, 그 다음에 리사의 경우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 사이에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사건들은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는 쪽과 이제 피해를 입는 쪽 사이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제 거래 비용이라든가 협상 비용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 곤란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협상의 비용 혹은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기닝까지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공기에 대한 소유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대기 소유권을 이제 부여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기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제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누가 얼마만큼 오염을 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 뭐 제가 이 누가 얼마만큼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여러 가지 정말 막대한 장비가 필요하고요.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해서 오염시키는 사람들, 오염시키는 기업들, 뭐 다양한 어떤 오염 원인들을 식별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혹은 이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대표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협상 비용 혹은 이제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코지의 디어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해결 몇 가지 조금 더 보고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머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해결에 있어서 머저가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바트와 리사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리사의 비즈니스를 바트의 비즈니스의 일부로 만들어준다면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합쳐서 하나의 어떤 기업을 만들게 된다면 M&A 방식으로 두 사람이 하나의 기업을 형성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된다면 그러면 리사의 데미지가 바로 바트의 코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사실은 바트에게 있어서 비용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바트에게 혹은 바트와 리사가 이제 하나의 기업이 됐으니까 리사의 데미지를 이제 바트의 비용으로 인터널라이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성 익스터널리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인터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내부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성의 내부화, 약간 이제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터널리티는 거래 당사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혹은 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긍정적, 부정적 효과라고 한다면 자, 이걸 이제 거래 당사자에게로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nternalize라는 표현을 씁니다. externality. 그래서 외부성을 이제 내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mergers가 대표적인 internalize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시죠. 앞서 봤듯이 바트가 Q스타까지만 생산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경제 전체의 순편익이 가장 커질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바트가 Q스타까지만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Q1까지 생산하겠죠. 왜냐하면 리사에게 가해지는 데미지를 바트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트는 자신의 프라이빗 코스트만을 신경 쓰지 경제 전체의 사회 전체의 코스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뭐 리사의 편익을 자신의 편익처럼 리사의 비용을 자신의 이제 비용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mer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제 주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경제 주체가 되는 합병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M&A. 그래서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된다면 이제 리사의 데미지가 바로 그래서 한계 피해겠죠. 마지널 데미지가 이 합병한 새로운 기업의 한계 비용으로 카운트가 될 겁니다. 리사의 한계 피해가 더 이상 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이 합병한 새로운 기업의 한계 비용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합병된 회사의 사적 한계 비용은 이제 경제 전체 혹은 사회 전체 한계 비용과 같아지게 됩니다. 둘이 합병을 했으니까 바트의 기존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와 이제 리사도 기업의 일부니까요.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이제 합병한 기업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새로운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되는데 이제 이게 마지널 소셜 코스트와 같아지는 것이죠. 새로운 기업의 한계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지한 합병한 기업의 새로운 기업, 머지한 새로운 기업의 한계 비용이 되고 이제 머지한 기업은 이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합병된 회사에서 전처럼 Q1까지 생산하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자신의 사업 부문 가운데 하나겠죠. 디비전 가운데 어업 부문, 디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디비전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되면 회사가 전부 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데미지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부성의 문제를 인터널라이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합병 기업은 생산량을 Q스타로 줄이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냥 이건 뭐 교과서에 있어서 제가 추가했는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관습에 대한 거고요. 뭐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뭐 읽기 쉽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소셜 노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회적 관습이라든가 뭐 사회 전체에 통용되고 있는 어떤 기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율, 디서플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행동은 사실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얘기해도 뭐 요즘 뉴스 이런데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긴 하는데요. 뭐 어디 캠핑 가서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 쓰레기를 뭐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고 그걸 처리하는 데 따른 지자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회수하면 좋을 텐데 여행객들 가운데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뭐 인센티브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회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캠핑장에 가서 혹은 어떤 뭐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지나치게 많이 버린다든가 과도하게 투기한다든가 뭐 아무 곳에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비용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부성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private responses가 이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쪽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게 맡기지 말고 이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끔 이제 TV에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시장 실패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그게 외부성인지 뭐 뭔지는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성의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정치인들은
시장 실패가 발생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제가 봤을 땐 뜬금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종종 요즘 들어서 종종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협상과 거래를 통해서도 외부성의 문제,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제 조건은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가 상당히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텍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 Public Responses to Externality 첫 번째고요. 해결 1, 세금 부과입니다. 텍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얻어맞은 사람, 즉 바트겠죠. 이 경우에는 바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바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한계 비용이 늘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한계의 비용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이윤극대화 의사결정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혹은 기업에게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죠. 바트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굳이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바트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수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보다 많이 더 생산하는 이유는 바트가 느끼는 개인적인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나치게란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바트가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바트의 생산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마지노 프라이빗 코스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가 개입해서 바트의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바트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텍스의 형태는 피구비언 텍스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피구세라고도 합니다. 피구세. 그 영어로 하면 피구비언 텍스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할 때는 피구비언 텍스라고 다 쓰지 않고요. 그냥 피구세라고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그냥 환경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고요. 이때 세금은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수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한계 피해액과 같아지도록 세금을 책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바투와 리사에 의해서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을 Q스타라고 불렀는데요. 이 Q스타에서의 한계 피해 규모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44페이지 그림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 커브를 보시면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의 한계 피해 규모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만큼이 바로 Q스타에서의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마지널 데미지는 현재 바트가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Q스타 수준에서의 한계 피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Q스타 수준에서의 마지널 데미지를 이제 MD의 Q스타라고 표시를 하죠. Q스타. 사실 마지널 데미지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트가 얼마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Q스타 수준에서의 마지널 데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구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Q스타 수준에서의 리사가 입게 되는 마지널 데미지만큼 텍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텍스가 피구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피구세는 생산 단위당 일정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할 거고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뭐 생산량이든 뭐 오염물질 배출 규모든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하나 예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항공기 소음이 너무 과다해요. 네, 과도합니다.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소음의 어떤 그 맥시멈을 정부가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시를 했는데 그 효율적인 소음 수준이 바로 80데시벨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냥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잘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인 뭐 데시벨 수준인지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소음의 정도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때 이제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되는 마지널 데미지가 $10,000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MD 80데시벨이 바로 $10,000라고 생각해 보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로 피구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부과하는 피구 비용 텍스, 피구세는 이제 데시벨당 $10,000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항공사가 효율적인 수준이 80데시벨인데 만약에 100데시벨의 소음을 내고 있다. 그러면 데시벨당 $10,00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시벨의 소음을 발생하게 되면 데시벨당 $10,000여서 모두 $1,000,000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효율적인 수준이 80데시벨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소음을 유발하면, 예를 들어서 100데시벨을 유발하면 20데시벨만큼 더 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과로 유발한 20데시벨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데시벨당 무조건 데시벨당 $10,000씩을 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그젬플을 우리가 5장에서 몇 가지 더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참고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피구세의 어떤 특징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Q스타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MD의 Q스타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 커브고,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 Q스타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피해를 리사가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피구세로 책정을 해서 바트에게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의 크기가 바로 그래서 타우라고 쓰면 이건 세금의 크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세금은 바로 Q스타 수준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와 같다. 세금을 그렇게 책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구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바트가 생산을 한 단위 늘릴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사실 자신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구세가 도입이 되면, 그래서 하나 더 생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한 단위 더 생산함에 따라 피구세 타오만큼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Q1만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Q1만큼 생산하고 있을 때 아주 조금, 예를 들면 한 단위 더, 하나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피구세가 도입이 되면 바로 MPC 플러스 타우가 될 거예요.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 더하기 피구세가 되겠죠.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그래서 피구세가 도입이 되면 바트가 페이스하게 되는, 이제 바트가 인식하게 되는 혹은 부담해야 되는 한계 비용이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 더하기 이제 피구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Q1 수준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마지널 베네핏과 자신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사실 같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트는 Q1만큼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만일 이제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 바트의 피구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제 바트의 자신의 한계 비용은 전보다 커졌단 말이에요. 피구세만큼. 그럼 이제는 마지널 베네핏보다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한계 비용,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 더하기 피구세가 더 크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피구세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Q1만큼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 바트는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인다면 피구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전히 Q1을 생산하지 않고 Q1에서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인다면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게 될까 생각해 보죠.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이면 바트는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신의 한계 비용, MPC와 사적 한계 비용과 피구세만큼을 절약할 수 있어요.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생산에 따른 비용, MPC만큼을 절약할 수 있고 생산량을 한 단위 줄였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안 내도 되죠. 타워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이면 마지널 베네핏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마지널 베네핏 이게 손실이겠죠. 자,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이면 그로 인한 손실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절약한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트는 생산량을 Q1에서 한 단위 줄일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것이죠. 절약하는 손실보다 절약하는 게 더 크니까.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그림 먼저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마지널 소셜 코스트와 바트가 페이스하게 되는 한계 비용, 이제 바트가 피구세가 들어오게 되면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한계 비용이 더 이상 MPC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피구세를 더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피구세의 특징은 단위당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바트가 실제로 방출하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 피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항공기 소음의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생산량 곱하기 타우가 될 거예요. 피구세. 그래서 이거는 그 그리스어의 T에 해당 알파벳 T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고요. 타우라고 있습니다. 타우. 보통 경제학에서 세금 가리킬 때 그 보통 시간은 타임의 T는 이게 알파벳 T를 사용하고 세금 할 때 이제 텍스의 T는 보통 이제 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데 타우를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생산량에 비례해서 이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구세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세금이에요. 이 길이만큼이 바로 피구세가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바트가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는지는 뭐 우리가 Q1만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Q1만큼 생산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Q1만큼 이만큼이 Q1입니다. Q1만큼 생산하고 있다면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바로 Q1 곱하기 타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Q1만큼을 생산할 때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총액입니다.
Q1을 생산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Q1을 생산하고 있을 때 과연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한계 비용은 얼마만큼일까? MPC는 당연히 있고 여기에다가 Q1에서 한 단위 더 늘릴 때 타오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트가 페이스하게 되는 그러니까 바트의 한계 비용은 MPC에다가 타오만큼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바트의 한계 비용이 됩니다. 피구세가 들어왔을 때 피구세가 도입되기 전에 바트의 한계 비용은 그냥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고요. 피구세가 도입된 이후에 바트의 한계 비용은 피구세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할 텐데 이 평행하게 이동하고 이 길이는 바로 피구세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타오만큼, 그러니까 피구세만큼 위쪽으로 이동하냐면 Q1을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Q1에서 이제 피구세가 들어왔습니다. Q1에서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리면 바트는 기존에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인 MPC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세금 타오만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거니까 그거에 비례해서요. 세금을 타오만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구세가 도입된 이후에 바트의 한계 비용은 MPC 플러스 피구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피구세가 도입된 이후에 바트의 한계 비용은 사회적 한계 비용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린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피구세가 도입된 이후에 바트의 한계 비용이고 오렌지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이에요.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트의 한계 비용에다가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더해 놓은 것인 반면에 지금 피구세가 도입된 이후에 바트의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구세만큼만 MPC에다가 더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더해 준 것이죠. 피구세만큼만. 정확히 피구세만큼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피구세의 크기가 정확히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의 리사의 데미지, 한계 데미지란 말이에요. 마지널 데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과 그러니까 Q스타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과 마지널 소셜 코스트겠죠. 한계 비용과 Q스타에서 바트의 새로운 한계 비용이 같아지게 됩니다. 피구세가 도입된 이후에 왜 그러냐면 피구세가 정확히 Q스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의 이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트는 자신의 이제 의사결정을 바꿀 거예요. 마지널 코스트가 더 이상 MPC가 아니라 여기에 타오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트의 이윤 극대화 의사결정은 이렇게 바트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자신의 한계 편익이 자신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조절하겠죠. 그래서 MPC 플러스 타우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텐데 바로 그 점이 새로운 한계 비용 곡선 MPC 플러스 피구세 이 곡선과 기존의 바트의 마지널 베네핏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피구세가 도입이 되면 바트가 선택하는 생산량은 바로 Q스테가 됩니다. 그래서 피구세는 정확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리사 큐스타 수준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정확히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바트에게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효율적인 그 생산량 수준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마지널 데미지는 어느 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마지널 데미지를 그대로 바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트는 외부성을 아까 제가 표현했던 internalize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화 시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피구세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 어디냐를 현실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찾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주민들이 혹은 그 어떤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피해 금액을 그대로 그 오염 물질이라든가 피해 원인 물질을 방출하는 기업에게 전가시키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이론적인 분석의 현실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3페이지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트는 자신의 한계 비용과 자신의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타우가 뭐냐면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 바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MD의 Q스타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리사의 데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Q스타에서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은 이제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게 되겠죠. Q스타 수준에서입니다. Q스타 수준에서 이게 이 말을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과 기본적으로 MPC 플러스 피구세는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점에서만 만나냐면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만 만나게 되어 있죠. 바로 이 파란색 점, 이 파란색 점에서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 바로 바트의 새로운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구세의 역할은 바로 그 최적 수준 혹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 Q스타에서 바트의 개인적인 한계 비용을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개인적인 한계 비용에 원래는 피구세가 없었을 때는 MPC밖에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리사의 데미지를 이렇게 포함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구세가 부과되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생산량 수준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인 Q스타가 되고요. 그래서 바트는 이만큼을 생산하겠죠. 피구세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바트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냐면 바로 Q스타 곱하기 타우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조세 부담이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MPC와 MPC 플러스 타우, 피구세가 도입되기 전에 바트의 한계 비용과 피구세가 도입된 이후에 새로운 바트의 한계 비용 사이의 차이가 바로 피구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Q스타만큼을 생산하고 있고 이 차이만큼이 바로 피구세니까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Q스타고 세로의 길이가 바로 타우입니다. 그래서 바트가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이 조세 부담이 바로 회색으로 그레이 에어리아로 표시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고요. 피구세 부과에 따른 조세 수입입니다. 정부의 재정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피구세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현재 어떤 생산량 수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 아니고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 규모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그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 커브와 같이 이런 MD 커브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구셀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피구셀을 책정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피구셀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에서는 이제 한계 피해 곡선을 가지고 피구셀을 부과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래서 어떻게 이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있겠죠. 자동차 배기가스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배기가스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외부성과 관련된 그 조세 부담의 이슈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가중된다면 자동차에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만 가지고 있고 거의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외부성으로 인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피구세를 부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자동차를 조금 적게 운전한 사람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물론 우리는 차도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오래된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차는 재산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자동차가 재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보유세를 내야 돼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세금을 매년 내야 됩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에 과세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좋지 않은 그 조세 체계인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그렇죠. 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면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쓸데없이 세금 걷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모든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일이 다 그 주행 기록을 볼 수도 없고요. 오도메러라고 하죠, 그렇죠? 주행한 거리를 다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 그 대안, 세컨 베스트는 뭐냐면 휘발유 혹은 경유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많이 써야 될 테니까 휘발유에 과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행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에 이제 우리가 환경세를 혹은 이제 피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그럼 무조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한산한 어떤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혹은 고속도로를 매일 100km씩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왕복 한 50km, 그러니까 거의 매일 50km 정도를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저보다 2배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러면 하루에 100km 달리는 거예요. 한산한 도로를 많이 달리는 사람과 복잡한 도심에서 중간중간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공회전도 계속 해야 되고 고작 가는 거리는 한 5km 혹은 10km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휘발유를 많이 쓰냐면
당연히 100km 달리는 사람이 휘발유를 많이 쓰겠죠.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배출가스 혹은 뭐 탄소 문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과세를 하는 거라면 과연 한산한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도심에서 주행 거리는 길지 않지만 공회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배기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자동차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 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텍스였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바트의 경우 오염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텍스라고 한다면, 이제 보조금은 어떤 성질을 갖냐면 배출량을 줄이면,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들겠죠. 생산량을 줄여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보조금을 주는 어떤 정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죠.